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면 배둘레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바지 단추를 채울 때마다 느껴지는 압박감, 허리띠 위로 흘러내리는 불편한 살, 그리고 무엇보다 숨을 고를 때 답답하게 눌리는 느낌. 나이가 들수록 이 불편함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경고음처럼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굶으면 줄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 두 끼, 아니 한 끼만 먹으며 버텨보지만 이상하게도 뱃살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고 잠까지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굶으면 살이 빠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더 아끼고 결과적으로 내장 지방이 더 단단히 쌓이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풍경을 봅니다. 선생님, 저 요즘 밥 반 공기만 먹어요. 근데 왜 살이 더 찌죠? 라는 질문. 그럴 때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밥이 아니라 굶는 습관이에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위아한 눈빛을 보내죠.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기아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굶으면 혈당과 호르몬이 불안정해지고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거울에 비친 배는 단순히 겉살처럼 보여도 사실은 장기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지방이 문제입니다. 이 지방은 심장, 간, 췌장을 누르며 혈관까지 위협합니다. 그래서 뱃살은 단순한 미용의 적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적인 것이죠. 혹시 아침에 일어나 발목이나 무릎이 붓고 무겁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내장지방이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단순히 배만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신 피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분명합니다. 굶지 않고도 오히려 잘 챙겨 먹으면서 내장지방을 녹여낼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지금까지 다이어트는 고통이라고 믿어오셨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진리는 명확합니다. 몸은 굶기면 반발하고 먹어야만 제 기능을 되찾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도 녹습니다. 어느 7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배가 나온 체형이라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지방간과 내장지방 과다. 충격을 받은 그는 극단적으로 식사를 줄였지만 한 달 뒤 다시 찾아왔을 때는 얼굴이 초췌해졌고 체중은 줄었지만 내장지방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식단을 조정해드렸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먹고 소량의 좋은 탄수화물을 아침에 꼭 섭취하도록 한 것이죠. 석 달 후 몸무게는 예전보다 조금 줄었을 뿐인데 내장지방 수치는 놀랍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숨쉬기가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굶지 말고 제대로 먹으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더하면 내장지방은 전부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지방이 왜 더 위험하고 굶지 않아야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내장지방은 거울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건강에는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기는 존재입니다. 배를 손으로 잡아보면 겉에 잡히는 건 대부분 피하지방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피부 밑에 차곡차곡 쌓인 지방이죠. 보기에는 성가시지만 사실 치명적인 건 그 뒤에 숨어있는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우리 몸의 장기 사이, 특히 간과 췌장, 장 주변에 촘촘히 자리 잡습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조용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 계속 불씨를 던져 몸 전체를 자극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당이 쉽게 오르며 혈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흔히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하지방은 창고에 쌓아둔 쌀자루 같고 내장지방은 창고 안에 불을 지펴놓은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살로 보일지 몰라도 안에서 불이 붙어있기 때문에 몸 전체가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내장지방의 위험을 잘 모를까요? 첫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배가 조금 나왔다고 해서 다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배가 크게 불룩해도 상대적으로 내장지방이 적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겉으로는 날씬한데 검사해보면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마른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둘째,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내장지방은 쌓일 때까지는 큰 통증이나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병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52kg 밖에 되지 않아 아주 날씬한 편이었죠.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지방간이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살이 있다고 지방간이래요? 하지만 복부 CT를 찍어보니 내장지방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깡마른데 속에서는 장기들이 지방에 눌려 있었던 겁니다. 학계에서도 내장지방의 정확한 기준과 측정법에 대해 여전히 논의가 많습니다. 허리둘레가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반드시 CT나 초음파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다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허리가 점점 단단하고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장지방이 단순히 대사질환뿐 아니라 치매, 관절염, 심지어 일부 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장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뇌와 관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즉, 배 속의 지방이 머리와 무릎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장지방은 단순히 배를 줄이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건강 수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늘부터 생활을 바꾼다면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굶지 않고도 오히려 잘 먹으면서 내장지방을 줄이는 길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굶지 않아야 오히려 살이 빠진다 는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굶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줄이고 저녁은 그냥 대충 지나치려 하죠. 하지만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칼로리를 갑자기 줄이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에 들어가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남아있는 지방을 더 단단하게 붙잡아둡니다. 결과적으로 체중은 잠시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내장지방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굶게 되면 몸은 지방보다 먼저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그 결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몸으로 변해갑니다. 쉽게 말해 굶으면 당장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더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밥 한 공기만 먹어요. 근데 왜 배는 그대로예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살이 빠진다고 좋아했는데 사실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근육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한 7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밥심으로 살아왔지만 건강검진에서 내장지방이 많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굶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2달 동안 6kg이나 줄였지만 정작 혈압과 혈당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없어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죠. 이후 제가 식사 방법을 다시 잡아드렸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야채와 통곡물을 함께 섭취하며 세 끼를 일정하게 챙기도록 한 겁니다. 놀랍게도 석 달 뒤 그는 체중은 전보다 약간 줄어드는데 그쳤지만 내장지방 수치는 확실히 내려갔고 혈당과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굶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좋아졌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라며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굶지 않고 살을 빼는 원리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음식을 일정하게 섭취하면 인슐린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급격히 오르면 지방이 더 쌓이고 안정되면 지방이 더 잘 분해됩니다. 즉,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오히려 지방 연소에 유리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처럼 일정 시간 금식하는 방법이 내장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굶는 방식은
오히려 노년층에게 해롭다는 점입니다. 체력과 근육량이 떨어지는 나이대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우선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굶으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한다는 점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지방은 오히려 복부, 즉 내장 지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 안 먹었는데 왜 배가 더 나왔지? 라는 의문이 풀립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키려다 오히려 지방을 배 속에 더 껴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굶지 말고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챙겨 드셨다면 이미 내장 지방을 녹이는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몸은 배고픔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을 통해 변화합니다. 앞으로 저는 아침 식사의 황금 법칙을 통해 굶지 않고도 지방을 태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장 지방을 녹이는 첫 식사, 바로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루 3끼 중에서 내장 지방을 가장 빨리 녹이는 핵심은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말을 평생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밥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거나 입맛이 없어 아침을 건너뜁니다. 혹은 간단히 식빵 한 장, 커피 한 잔으로 때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점심때는 더 폭식하게 되고 오후에는 피곤이 몰려옵니다. 결국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아침 식사의 황금 법칙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겁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하나와 두부 반 모, 그리고 제철 채소 샐러드에 현미밥 반 공기를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미역국이나 된장국 같은 따뜻한 국을 곁들이면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 정도만 챙겨 드셔도 오전 내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60대 남성 환자분 중에 아침을 늘 거르던 분이 있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계속 불안정했고 오후에는 늘 졸리다고 호소했죠. 제가 그분께 아침에 달걀, 채소, 현미밥 소량을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밥을 먹으면 배만 더 나오지 않나요? 라며 걱정했지만 석 달 뒤 결과는 달랐습니다. 내장지방 지수가 뚝 떨어지고 오후 졸림 증상도 크게 줄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라며 웃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으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해가 뜰 때 음식을 먹어야 인슐린,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균형을 잡습니다. 만약 아침을 거르면 몸은 여전히 밤이라고 착각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려 합니다. 그 결과 지방이 잘 빠지지 않게 되죠. 물론 학계에서는 아침 식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소 엇갈립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아침을 건너뛰는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연령과 체력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복 시간을 버틸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혈당과 근육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특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침에 설탕과 흰빵, 과자류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음식은 순간적으로 달콤하고 든든해 보이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곧바로 떨어뜨리면서 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대신 고구마, 현미,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소량 곁들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침은 굶지 말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기본으로 하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바뀌고 내장 지방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호르몬의 비밀입니다. 인슐린과 코르티솔,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어떻게 내장 지방을 결정하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이 단순히 많이 먹어서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호르몬의 균형이 있습니다.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금세 뱃살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유, 바로 인슐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 때문입니다. 먼저 인슐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밥이나 빵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때 인슐린이 나와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속으로 옮겨줍니다.
문제는 혈당이 자주 또 크게 오르면 인슐린도 계속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세포들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남아도는 당은 결국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특히 내장에 쌓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환자분 중에는 밥을 많이 줄였는데도 배가 여전히 나온다고 호소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인슐린 수치가 높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밥의 양이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이었던 거죠.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고 현미와 채소를 곁들여 혈당을 안정시키자 몇 달 만에 내장 지방이 확 줄었습니다. 다음은 코르티솔입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코르티솔은 사실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좋은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결과 지방이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더 나온다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부족도 코르티솔을 높이는 큰 원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은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결국 내장 지방이 쉽게 쌓이죠. 그러니 밤늦게까지 TV 보고 늦게 주무시는 습관, 이 배속 지방을 키우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호르몬 이야기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코르티솔과 내장 지방의 관계가 뚜렷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생활 습관 전체가 더 큰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제가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인슐린과 코르티솔의 균형을 잡아주면 내장 지방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며 특히 아침을 챙기고 밤늦은 간식을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꼭 명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10분 정도 숨을 깊게 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은 낮아집니다. 셋째,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면 코르티솔이 안정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은 먹는 것보다 호르몬의 지휘를 더 따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악기 하나하나보다 지휘자의 손동작이 더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호르몬이 바로 그 지휘자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조금만 생활을 조정한다면 몸속의 지휘자가 달라지고 연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장 지방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호르몬의 균형을 이해했으니 다음은 실제로 몸을 움직여 내장 지방을 태우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운동이 아니라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있어 운동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최소 1시간은 뛰어야 한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해야 효과가 있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젊고 체력이 충분하다면 격렬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과 심장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복부 지방은 충분히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꾸준함과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복부 근육을 깨우는 걷기법입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배를 살짝 당기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팔을 크게 흔들며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배 근육이 자극되고 심장 박동이 올라가 지방이 더 잘 타게 됩니다. 둘째, 의자에 앉아 하는 무릎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등을 곧게 붙이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을 1분간 해보세요.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복부 근육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 운동은 TV를 보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어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팔과 다리를 동시에 뻗는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뒤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뻗고 다시 반대쪽을 뻗는 동작을 1분씩 번갈아 해보세요. 마치 몸이 길게 늘어나는 느낌을 주면서도 중심 근육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의자 무릎 들기 운동과 가벼운 호흡 운동만 10분씩 하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내장지방 지수가 뚜렷하게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숨이 훨씬 덜 차고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은 절대 많이, 세게가 아니라 별표, 짧게, 꾸준히, 별표라는 점입니다. 몸은 매일 조금씩 움직일 때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마치 매일 햇볕을 쬐면 피부가 서서히 변하듯 몸속 지방도 작은 자극에 꾸준히 반응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어떤 운동이 내장 지방에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빠른 효과를 낸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노년층 환자들을 보면 무리 없는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혹시 운동을 시작하기 두려우신가요? 내가 지금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하고 망설여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루 10분, 그것도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오늘도 몸을 살짝 깨우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만 하루 10분씩 꾸준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허리가 조금 덜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배속 내장 지방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일 겁니다. 이제 운동의 비밀을 알았으니 다음은 식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심 이후에 중요한지, 그리고 탄수화물을 무조건 피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밥심으로 산다. 사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이어트 열풍 속에서 탄수화물, 즉 밥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오해가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밥을 너무 줄이면 처음에는 살이 빠지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곧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근육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대사량이 줄어 지방이 더 잘 쌓이는 몸으로 변해버리죠. 결국 내장 지방은 그대로인데 체력만 바닥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을 끊는 게 아니라 밥을 고르는 겁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귀리밥, 보리밥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장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실제로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밥을 아예 끊고 빵과 샐러드만 먹으며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검사를 해보니 내장 지방 수치는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기운이 없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께 밥을 다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단, 흰쌀이 아니라 현미와 귀리를 섞어 소량씩 채소와 함께 먹도록 했죠. 석 달 뒤 그분의 내장 지방 수치는 놀랍게 낮아졌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살이 빠진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밥은 한국인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평생 밥을 먹어온 분들에게 밥을 끊으라 는 말은 생활의 기쁨을 빼앗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밥을 끊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밥심은 여전히 유효하되 그 밥의 질과 양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탄수화물 제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단기간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어렵고 특히 노년층에게는 근육량 손실이라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제 경험과 다수 연구를 종합하면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는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단을 떠올려보세요. 현미, 보리, 나물, 된장국.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최고의 밥상입니다. 조상들이 이미 몸으로 깨달아 지켜온 지혜가 현대의학에서도 점점 밝혀지고 있는 셈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밥을 끊지 마십시오. 대신 밥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몸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인슐린이 조화롭게 분비되며 내장 지방은 저절로 녹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밥을 포함한 식사의 균형을 이해했으니 다음은 간 건강의 중요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장 지방은 결코 녹지 않는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줄이려고 식단과 운동만 신경 쓰지만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간 건강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중앙공장과 같습니다. 공장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내장 지방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간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분을 저장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죠. 그런데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 공장은 점점 느려지고 결국 지방간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간이 지방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장에 더 쌓이고 내장에 지방이 많으면 간이 더 무거워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60대 남성 환자분은 술을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도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식습관을 살펴보니 늦은 저녁에 과일과 과자 같은 단순당을 자주 드시고 계셨습니다. 알코올을 마시지 않아도 당분이 과다하면 간은 그대로 지방을 저장하게 됩니다. 결국 내장 지방과 간 지방이 동시에 쌓였던 것이죠. 식단을 조정하고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을 권해드렸더니 석 달 후 지방간 수치가 크게 호전되면서 뱃살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지 않고는 내장 지방을 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배수구가 막힌 상태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빠져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과도한 당분을 줄이십시오. 과일도 좋지만 늦은 저녁에 많이 먹으면 간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음료, 빵, 과자는 간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간은 단백질을 재료로 해서 스스로 회복합니다. 콩,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음식은 간을 보호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셋째, 간을 쉬게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밤늦게 먹는 야식은 간이 쉴 틈을 빼앗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은 7시 이전에 마치고 이후에는 간이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간 건강과 내장 지방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문적으로 논의가 많습니다. 어떤 연구는 간의 지방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내장 지방이 먼저 생기고 간이 따라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어느 한쪽만 바라보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간 건강을 돌보면 단순히 지방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활력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침에 덜 피곤하다, 머리가 맑아졌다 라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것은 간이 제대로 기능할 때 에너지 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쉽게 피로하고 눈이 탁해 보이거나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간이 지쳐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식단을 정리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가벼운 운동으로 간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뱃속 지방도 함께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장 지방을 빼고 싶으시다면 먼저 간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간이 건강해야 지방이 분해되고 뱃살이 사라집니다. 이제 간 건강까지 챙겼으니 다음은 수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을 어떻게 자느냐가 내장 지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밤에 자주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수면 부족이 내장 지방을 늘린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과 대사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렙틴이 줄고 그렐린이 늘어나 평소보다 더 쉽게 배고픔을 느끼고 더 많이 먹게 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더 강하게 찾게 되죠. 결국 내장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앞서 말씀드린 코르티솔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밤새 충분히 쉬지 못한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복부에 지방을 쌓아두려 합니다.
그래서 밤새워 일하면 배가 나온다는 말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특별히 많이 먹지도 않고 하루 10,000보 이상 걸었는데도 뱃살이 전혀 줄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당과 코르티솔 수치가 높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밤마다 자주 깨고 늦게 주무시는 습관이 이어지면서 몸이 회복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이후 수면 환경을 바꿔드렸습니다. 침실을 어둡게 하고 잠자기 전 휴대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눕도록 했죠. 석 달 뒤 같은 식단과 같은 운동을 했는데도 뱃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물론 수면과 내장지방의 관계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수면의 질이 체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수면 부족 자체보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생활습관 변화가 더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저는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잠을 잘 잔 환자들은 뱃살이 훨씬 더 쉽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둘째, 침실 환경을 조정해야 합니다. 불빛을 최소화하고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며 가능한 한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저녁 습관을 관리하는 겁니다. 늦은 시간에 카페인, 알코올, 과식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차나 가벼운 산책이 숙면을 돕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지방 분해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깊이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이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잠을 줄이면 지방 분해 시간을 스스로 빼앗는 셈이 됩니다. 혹시 나이 들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잠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깊은 잠의 비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잠을 회복하십시오. 좋은 잠이야말로 최고의 다이어트 약이자 가장 값싼 건강 비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의 중요성까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거창한 목표부터 세웁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한다.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식이죠.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의 사소한 행동이 쌓여 몸을 바꾸고 내장 지방을 조용히 녹여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새 쉬고 있던 장과 간이 깨어나며 대사가 시작됩니다. 또 식사 전 물 한 컵은 과식을 줄여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완화합니다. 단,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앉는 자세입니다. 하루 종일 등을 구부리고 배를 내밀고 앉아있으면 복부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지방은 더 쉽게 쌓입니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배를 살짝 당겨 앉는 습관만으로도 복부의 긴장이 유지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오랜 시간 반복되면 배 둘레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걷는 방식입니다. 같은 10분을 걸어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허리를 펴고 배를 당기며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 발끝으로 밀어내는 방식은 단순한 산책보다 훨씬 큰 복부 자극을 줍니다. 환자분들께 이런 걷기를 알려드리면 같은 시간을 걸었는데도 땀이 타르고 배가 당기는 느낌이 난다는 반응을 자주 듣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특별히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늘 고민하셨죠.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2잔의 물, 의자에 앉을 때 배 당기기, 그리고 10분간의 바른 걷기만 실천해보라고 했습니다. 2달 후 내장지방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뚜렷하게 내려갔습니다. 운동도 제대로 안 했는데 뱃살이 줄었네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생활습관만으로는 내장지방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활습관이 바뀌어야 식단과 운동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결국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습관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 해소 습관입니다. 내장 지방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5분이라도 심호흡을 하거나 짧게 창밖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은 낮아집니다. 단순해 보여도 꾸준히 하면 몸속 지방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혹시 나는 게으르다, 큰 변화를 만들 자신이 없다, 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결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습관은 오히려 평생을 바꿉니다. 내장 지방은 결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생활 속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는 길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 매일 반복되면서 배 속의 지방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큰 다짐보다 작은 습관이 내장 지방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 앉을 때 배를 당기는 습관, 10분 위 바른 걷기. 이 세 가지만 해도 당신의 몸은 달라집니다. 이제 생활 습관의 힘을 알았으니 실제 환자분이 굶지 않고 내장 지방을 줄였던 감동적인 사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당신에게 가장 큰 용기를 줄 겁니다.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론과 원칙을 이야기해도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이들의 경험이니까요. 진료실에서 기억에 남는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평생 회사 생활을 하며 늦은 회식, 불규칙한 식사, 부족한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유로워졌지만 오히려 생활이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하루 두 끼를 대충 먹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내장지방 수치가 매우 높았고 지방간과 고혈압까지 동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늦은 건 아닐까요? 굶더라도 살을 빼야겠죠?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굶지 마십시오. 굶으면 더 나빠집니다. 대신 먹는 방식을 바꾸고 생활을 조금씩 조정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을 반드시 챙기되 삶은 달걀과 채소, 현미밥을 기본으로 저녁은 7시 이전에 가볍게 먹고 이후에는 간식을 끊기, 매일 10분간의 바른 걷기와 의자 무릎 들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밤 11시 이전에 취침해 7시간 이상 자도록 환경을 바꾸기. 처음 한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늦은 저녁에 TV를 보며 과일과 과자를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꼭 바꿔보겠습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고 싶거든요. 그 다짐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3달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3kg 줄었을 뿐인데 내장지방 수치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방간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졌고 혈압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고 숨이 덜 차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옆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만 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산책을 가자고 해요.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저뿐 아니라 그분 스스로도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굶지 않고도 오히려 잘 먹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이후에도 그를 꾸준히 실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더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개인차의 원인에 대해 논의가 많습니다. 유전적 요인, 장래, 미생물, 생활 환경까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굶지 않고도 생활을 조금씩 바꾼 환자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나는 늦었다, 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냐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의 사례처럼 작은 실천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장지방은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의 자극에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뱃살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숨쉬기가 편해지고 무릎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밝아지며 삶이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장지방이 사라진 뒤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평온과 희망을 가져다 줄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바지를 입는데 허리띠가 한 칸 느슨해졌다고 느껴집니다. 숨을 들이쉴 때 답답했던 가슴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예전처럼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다. 내장지방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몸속의 불편함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내장지방은 우리 삶을 모르게 갉아먹는 적이었지만 동시에 작은 실천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침을 챙기고 하루 10분 몸을 움직이고 잠을 잘 자는 것. 그렇게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어느새 당신의 배속을 비워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살이 빠지면서 다시 희망이 생겼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단순히 체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입니다. 내장지방이 줄어드는 과정은 곧 삶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늦게 주무실 수도 있고 달콤한 간식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의 흔들림이 모든 걸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너그럽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해도 오늘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하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으십시오. 내장지방은 굶지 않고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만 빠집니다. 그 길을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상상해보세요. 1년 후,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손주와 산책을 하거나 여행지에서 가뿐하게 걸으며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